지금 8시. 어디 있어요 이거? 근데 8시로 뭐꼭 이렇게 들어갈까요? 아니 링크가 어디 갔어? 왜 링크가 안 보이는데? 링크가 안 보이는데? 링크가 아니라 바로 그냥 시작한다는 거지. 예. 바로 시작한다고? PPL 같은. 응. 지금 시작됐네? 잠시만요. 안 뜨는데? 저한테도 안 떠요. 잠시만요. 그만이 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예? 한번 마이크만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나가나요? 네, 들어옵니다. 네, 잘 나가죠? 네. 안녕하세요. 시작됐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포와 덕천, 만덕을 대표하는 부산의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오늘 제 방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77법, 그러니까 온라인 이틀막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대안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제 옆에는 노정태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른쪽에는 유재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재입니다. 딱딱한 토론회는 아니고 라방 형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별도의 무슨 뭐 준비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이 법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바 그리고 생각하는 바를 좀 자유롭게 말씀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예.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이 개정안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77법이죠. 네, 그렇죠. 이 법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법률 전문가이신 유재하 변호사께서 간단하게, 또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간단하게 이 법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래 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77법 이전에 정보통신망법은 잠깐만요. 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데요? 네, 지금 살짝 찾고 있어요. 네. 소리가 다 나올 때까지 저 기다릴게요. 저희는 시간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됐습니까? 여러분 들리시나요? 여러분 제 말씀 들리나요? 저만 잤다는데 괜찮으세요? 제 말씀 이제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저는 유 작가님, 저는 제 경우는 어떤가요? 잠깐만요. 잘 들리시나요? 이 마이크 테스트라고 시작해야 되는군요. 노 작가님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노정태라고 합니다. 오늘 77 악법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해도 무방할 77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없을까? 잘 들린다는데 들리긴 한다는데. 예. 제 마이크만 잘 들린답니다. 대표님이 좀 적게 들리는 것 같고. 지금 리플은 유튜브 앱으로 해야 보시는 거죠? 예, 보시는 예, 거죠? 예. 저는 실시간 채팅. 이게 모바일 웹으로만 보고 있었더니 거기서는 그게 안 떠가지고 지금 빨리 유튜브 앱을 앱으로 깔아야 돼요. 예. 유튜브 한동훈입니다. 예.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유튜브 앱은 안 쓰고 저는 이제 웹 브라우저로 보고 거기 될 있었는데.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안 보여서 그냥 이제 굳이 머리를 쓰지 않고. 자, 오늘 마이크는 자, 바꿔요. 제 말씀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예. 조금만 내려보세요. 조금만 예. 더. 너무 너무 위로 해서 맞아요.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바꿀까요? 하나를 일단 여기다 하나. 예. 네, 그 정도. 지금은 어떠신가요? 소리가 작다는데? 오케이. 다시. 좋다고 막 하신다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까? 예.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노동태 작가님과 유재호 변호사님 함께 77법의 문제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77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이신 유재호 변호사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 이 정보통신망법은 있었던 법인데요. 이번에 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부분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뭐가 달라졌는지. 원래 없었던 그 차별 혐오 정보라는 게 생겼습니다. 불법 정보의 한 유형으로 차별 혐오 정보라는 걸 만들었어요.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등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 이런 것들도 불법 정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새롭게 들어온 거는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그리고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이런 것들을 허위 조작 정보라고 규정해서 원래는 정보통신망법에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새롭게 넣었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차별 혐오 정보라든가 허위 조작 정보가 규정이 됐는데 굉장히 그 내용이 벙벙해요. 되게 불명확해요. 그래서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댓글을 쓰시거나 어디 커뮤니티에 글을 쓰시는 이용자분들은 어떤 위험에 놓이게 되냐면 이전과 달리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책임을 지시는 게 아니고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증명하지 못해도 판사가 그냥 5천만 원 범위 내라면 뚱뚱뚱 이렇게 두드려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게시글을 쓰시거나 댓글을 쓰시거나 했을 때 그 플랫폼 사업자가 그 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해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용자들은 딱 이게 문제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밖에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문제는 아닌데요.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이 넘어가는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DC 인사이드 이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요. 또 자율적으로 그런 어떤 불법 정보라든가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고 있을 때 그것을 차단하고 삭제해야 될 그런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는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공표해야 될 의무도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적인 운영 정책을 만들 때 사실 확인 단체 혹은 투명성 센터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거에 의해서 우리 개별 이용자분들은 게시글이 차단되거나 삭제되거나 하는 일들을 겪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수익을 얻거나 구독자 10만 또는 조회수 월 조회수 10만이 넘어가는 유튜브나 언론사들의 경우에는 유명하죠.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게 되면은 그냥 일반 개별 이용자와는 달리 자기가 받은 손해액,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그냥 땅땅 때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5배면 얼마예요? 2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라고 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게 내버려두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예, 복잡하잖아요. 근데 복잡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글을 쓰거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혹시 여기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유저들은 글을 써야 하고, 그리고 대규모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걸 마구 삭제해야 될 만한 비즈니스적인 이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정부가 대형 플랫폼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떤 혐오 표현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그대로 두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큰 불이익을 정부로부터 당할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알아서 이걸 너희들이 다 정리해라. 이런 게 이 법의 취지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네이버나 이런 DC나 이런 커뮤니 입장에서는 아니 그 불이익을 안 받게 하기 위한 명분이 생기죠. 그러기 위해서 과잉해서 알아서 여러분들의 글들을 삭제할 그런 유인이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헌법에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 제도와 연결되는 것이죠. 노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게다가 저는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뭐가 제일 골 때리는 거냐면은, 사실 저도 이제 인터넷에 글을 많이 쓰니까 명예훼손 내지는 뭐 모욕 같은 거는 숱하게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일일이 소송을 걸지 않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가를 책정을 하고 그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뭔 얘기냐? 제가 이 악플이 달려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공황장애가 왔어요 라고 하면서 공황장애로 이제 뭐 가서 치료를 받은 진료 기록, 거기다 이제 처방전, 그렇게 해서 나온 병원비 영수증 뭐 이런 거를 제가 이게 짝짝짝 떼어가지고 해서 해야 원래는 그렇게 해야 고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받은 피해가 있다. 그렇죠. 나는 이런 피해를 받았으니까 경찰이, 법원이 처벌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는 모욕을 당했어. 나는 뭐 이렇게 조롱을 당했어. 혐오 표현을 당했어.라고 그냥 내가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저기 어디 계신 그 높으신 분들이 맞다. 너는 5천만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편한테 벌금을 빵 때려버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렇게 공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모욕적인 표현을 많이 당하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다시피 이 77법이 시행되게 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한동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되게 편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세상이 또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정태 작가님한테 누가 어떤 모욕적인 욕설을 막 한다. 그러면 소송을 걸고 싶어도 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법이 없다면 그걸로 인해서 노정태라는 사람이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 혹시 뭐 그과 병원이라도 갔었어? 진료 기록 갖고 와봐?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혹시 뭐 위장장애라도 왔어? 이런 인과관계의 범위 안에 책임이 저한테 있는데. 그렇지. 그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니까 불법 행위가 있다는 것과 손해가 발생하는 것까지 이쪽에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휴 넘어가자 뭘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불법 행위,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손해를 얼마 받았는지를 노 작가님이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법원에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손해액은 우리가 그냥 있다고 인정해 줄게 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노 작가님은 편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표현에 대한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걸면 최소한 본전 이상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굉장한 칠링 임팩트, 그러니까 억제 효과가 생기게 되죠. 근데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헌법을 어떻게 보고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지요. 우리가 뭐 같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대단하게 강고한 권리 같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가장 연약한 헌법상 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죄송합니다. 라이브가 잠시 멈춰서 그건 다시. 화면이 정지했다고 사람들이 네,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나오나요? 소리는 잘 들린대요. 화면이 멈췄고 예, 화면이 멈춰 있는데 벌써부터 이틀막을 방송이 나오나요? 네, 들어왔어요. 나오고 있습니까? 렉 없이 나오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생명권, 예. 재산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권리 중에 하나로 표현의 자유, 말할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거 있는데 특히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는 개인 차원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한 권리입니다. 물론 그 내 말할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비장하게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는 거야. 할 수 있으니까 한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걸 보호하는 것이 이 표현의 자유의 본령인 것이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보호해야 될 대상은 사회가 보기에 편안하고 정상적인 표현은 그건 보호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누구도 그걸 불편해하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어느 정도 좀 선을 넘고 불편한 표현이 이 헌법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표현들은 굉장히 연약해요. 그런 표현을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귀찮음과 이런 정도의 위험만 있어도 정상적으로 많은 표현하는 분들이 에이 그럼 안 하고 말지. 그런 리스크를 내가 왜 줘? 라고 생각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표현의 자유는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쉽게 부서지는 권리입니다. 저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연약한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부서지게 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크게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 얘기 안 하죠.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해서 이걸 빌미로 인해서 조용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 지난 한 7, 8년 동안에 뭐 이쪽 저쪽에서 편을 갈라가면서 저를 굉장히 폄훼하고 억까하고 왜곡된 정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괴롭긴 한데 저는 민주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인해야 될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넘는 건 제가 처리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제한이 가해지면 그런 식의 저에 대한 어떤 억까 같은 것 정말로 줄어들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런 걸 많이 바라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나서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의 의도도 이분들은 어떤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방지 이런 걸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불순한 면도 크다고 생각해요. 기억하십니까? 노 작가님 이거 한 작년 12월에 민주당이 이렇게 확 통과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그때도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최민희 민주당 의원 이 방통위원장이었죠. 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었는데 과학과도 관련 없고 기술과 그렇죠. 관련 없고. 거의 뭐 그 볼테르의 신성 로마 제국이죠. 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질적으로 달랐다. 자 이게 이런 악법을 추진한 동기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자백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그렇죠. 권력자를 공격하는 것을 어떤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방지의 외피를 동원해서 막아내겠다. 저는 이게 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동기가 좋아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동기조차 불순하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에 좀 있는 얘기인데 요즘에 어떤 그 거제 출신의 걸그룹 멤버가 뭐 무섭노 이런 걸 한 거 가지고 이걸 뭐 혐오 표현이니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과도한 PC주의를 들이대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단어들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영구 결번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앞으로 무섭노 너나 무섭노 이렇게 쓰면
그게 어떤 DC나 네이버 댓글 같은 데 올라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섭노는 이제 허위 무슨 사실 표현은 아니니까 혐오 그게 표현. 혐오 표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여당 인사들 중에는 여권 인사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 무섭노라는 표현 앞으로 하지 마라. 모든 의문문에 노로 끝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무섭노는 반드시 혐오 표현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텐데 그 사람들 기준으로 그렇죠. 그 사람들 기준으로요. 그렇게 된다면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그게 어느 정도 공인성을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무섭노 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으로 무섭노 얘기 들었다고 내가 마음 다친 걸 네, 입증하지 그렇죠. 않아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네, 거죠. 5천만 그렇죠. 원 5천만 알죠? 원.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DC나 네이버는 그렇죠. 또 굉장히 공격을 받겠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고.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미 법원에 의해서 인정됐는데 이회 이상 유통되는 거 내버리면 과징금 아니 받고 법원에 대해서 유통되는 것도 그렇지만 방통위에서 그거 내리라고 명령했었을 때 안 들으면 형사처벌을 형사처벌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혐오 표현도 그 방통위의 처벌 규정에 이번에 들어갔죠. 혐오 표현은 불법- 그거는 불법 예, 정보여서 예. 안 들어갔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삭제하라고 했는데 방통위가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혐오 표현의 경우 하지 말아라. 네. 혐오 표현을 게시하지 DC나 네이버나 페북에 게시하게 하면 안 된다. 네. 일견 들으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혐오 표현인가? 무섭노가 혐오 표현입니까? 아니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영남 방언을 쓰는 사람 전체를 지금 혐오 표현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혐오 표현이라는 걸 누군가가 결정해야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적용하든 안 할지? 그럼 그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런 어떤 신비로운 위원회가 지금 신비로운 아주 신비로운데요. 네.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투명성 센터 이름도 좀 약간 네. 아니, 그러니까 예, 소름 이게 끼치는 이름이 왜 이름에 써 있는 게 다 없는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가지도 않고 네. 민주당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도 이제 힘이 비리비리하고 뭐 이런 것처럼 투명성 센터 투명성 센터가 진짜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투명성 센터라는 이름이 그 방미통이 산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투명성 센터가 지원하는 사실 확인 단체라는 단체 근데 투명성 센터든 사실 확인 단체든 이 구조는 그냥 관변 단체일 수밖에 없죠. 퉁쳐서. 그 관변 단체가 무섭노가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은 무섭노가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건 그냥 네이버든 DC든 여기서 사라지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런 세상이 2026년 대한민국에 가당키냐 한지 묻고 싶은 겁니다. 조지 오웰 소설 1984에 보면은 뉴스피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예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걸 이제 뉴스피크 새로운 언어다 해가지고 이제 막 강요를 하는데 진짜 뉴스피크 위원회예요. 투명성 그러니까 말이 좋아 투명성 센터지 사실은 뉴스피크 위원회. 예, 새로운 이겁니다. 언어를 예, 새로운 언어를 그냥 기존의 만들어 언어들을 버리니까. 영국 앨범시키고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영어로 치면 영어로 쓰면 정태노 아닙니까? 정태노. 그러면은 이름 저는 바꿔야겠어요. 전 이름 바꿔야 돼요. 네. 바꾸시죠. 노는 안 되고 나는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정태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더 큰 네. 문제는 뭐냐면 투명성 센터에 설사 무섭노만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거대 플랫폼 입장에서는 무섭노만 규제하지 않아요. 그쵸. 뭐 슬프노, 예. 밥 먹었노, 뭐 이것도 다 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지금 여기서 한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메커니즘 생각해 볼게요. 네. 이게 왜 사전 검열이 되고 왜 과잉 규제가 되는지. 자 그러면 만약에 무섭노라는 것을 혐오 표현으로 방미통위가 인정을 하고 그 관변 단체가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그것만 없앨 뿐 아니라 그 정도 급에 되는 것은 이런 그 DC나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사전에 알아서 지우게 됩니다. 예. 이 무슨 얘기냐? 왜 사전 검열이냐면 문제 되는 것만 지우는 게 아니라 이 법을 보면 그런 걸 사전에 어떤 방지하고 예방하고 그런 걸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율적인 업자들, 예, 자율적. 그렇죠. 그리고 자율적인 정책은 이거 말한 투명성 센터나 사실 확인 단체와 같이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아리까리한 것들은 다 사후가 아니라 올라갈 때만 탁탁탁탁 하거나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AI로 이건 아예 쓰지도 못하게 예. 조치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을 자기들이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과잉 규제가 될 것이고 점점 더 쓸 수 있는 말들의 그 용례는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걸 권력을 잡은 쪽에서 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 이런 법이 나오기 전에도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국내 국내 블로그 서비스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뭐 이렇게 명화 중에 옛날에 이제 그 서양 명화 중에 여성 누드가 좀 있는 게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올렸더니 그냥 바로 썰어버렸다 게시물을. 그냥 이게 명화고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맥락이 뭐가 이런 걸 대고 신경도 안 쓰고 아마도 AI를 도입한 것 같다. 그러니까 AI가 볼 때 그냥 벗은 여자 가슴 나와, 여자 가슴에 유두가 나와. 그러니까 이건 음란물 하면서 다짜고짜 잘라버렸다. 근데 이게 그냥 지금도 원래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그 블로그 서비스는 그렇게 유명한 게 그러니까 그렇게 활발한 게 아니니까 그게 큰 탈이 안 났지만 이거를 전방위 플랫폼에 모두 다 적용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도 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반대하는 쪽에서도 반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초반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연약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지만 위험하면 굳이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고 그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예요. 저는 이 후자의 표현의 자유를 이 법이 말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큰 수혜를 받을지는 몰라도 이걸 저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봐 주시죠.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아까 유 변호사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규제를 해놨습니다. 과징금 규제가 있어요. 그 큰 업체에 대한 과징금 규제인데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허위 사실, 허위 조작 사실을 2회 이상 게재하면 10억까지 과징금을 때린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화영 씨와 이화영 씨를 비호하고 어떻게든 이화영 씨를 무죄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박상용 검사 등이 주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그런데 이화영 씨 위증 재판에서 그게 위증이라고 유죄 판결이 났죠. 허위라는 게 판명이 났고. 허위라는 판명이 났죠. 그러면 그게 확정됐다고 칩시다. 네. 당연히 너무 확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화영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박상용의 연어 술 파티가 있었고 그래서 허위 진술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이트들은 이 법에 따르면 10억 과징금을 맞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클리앙 이런 곳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는 다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적용되게 돼요. 그런데 클리앙, DC 뭐 이런 데들. 그렇죠. 뭐 민주당 갤러리나 뭐 이런 네. 쪽으로겠죠.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정권이 운용하고 구성해내는 투명성 세터와 사실 확인 그쪽에서 과연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허위 정보라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적용할까요? 이게 이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는 거지 할지 말지는 방위통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화영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허위 정보를 유통시킨다 하더라도 그게 과징금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방위통위는 이거는 우리 진영에게는 유리한 정보니까 과징금 때리지 말자. 그건 방위통위의 아니 왜냐면 이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그게 믿을만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판결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거는 저쪽 이상한 기득권층의 음모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게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데 이걸 안 할 그렇죠. 리가 있겠어요? 또 비슷한 걸 해보시죠. 네. 대북 송금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서 대북 송금이 북한으로 갔다. 이거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클리앙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민주당 쪽 친민주당 사이트에서 뭐 딴지나 이런 딴지 뭐 김어준 씨 사이트 이런 데서 대북 송금은 없었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법에 따르면 확정된 사실에 반대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징금 허위 사실로서 예. 뭐 과징금 10억 대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과징금 10억 때릴까요?
안 되죠. 아니죠.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이건 결국은 그 어떤 사실에 대한 어떤 그 독점을 그 기관을 통해서 정부가 하겠다는 거고 혐오 여부에 대한 이 판단도 정부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을 창조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 무엇이 올바른지도 자기네가 결정하겠다는 예. 거죠. 예, 그런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법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저열한 의도를 가지고 이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질적으로 났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뭐 연어 술 파티 내지는 대북 송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뒤지겠다는 이만을 어떤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저열한 동기를 가지고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다가 법 자체가 너무 성겨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이 지금 7월 7일부터 시행되죠? 예. 내일이죠? 예. 내일입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한 3시간 반 남았죠. 그렇죠. 지금 혐오 표현 여부를 결정해야 할 투명성 센터라는 거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사무실이나 마련했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투명성 센터가 너무 투명해서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보이지도 않아. 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7월 7일 0시부터 이 법은 77법이 시행되지만 이 77법 시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구인 투명성 센터는 대한민국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의도일 뿐 아니라 무능한 거예요. 이거 만들지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말한 사실 확인 단체라는 것도 그게 어떤 국제적인 기준을 뭐 몇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그 단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 사실 확인 단체로서 지금 현재 그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는 두 곳입니다. 한 곳은 JTBC, 한 곳은 뉴스톱이라는 인터넷 매체예요. 그 두 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이 두 군데가 그러면 왜 사실이라는 이 사실을 정하는 독점권을 가져야 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 법은 이 여러 가지 헌법 위반의 문제도 있고 잘못된 동기의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목적을 구현해낼 만큼의 정교함도 갖추지 못한 법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일 시행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처음 발의가 되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그리고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법사위를 넘어서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틈틈이 계속 재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더기법이에요. 심지어 법사위에서 통과된 다음에 본회의 부의되기 전에 그 사이에도 한 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는 친여 단체에서조차 뭐 언론 노조라든가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데서조차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일부 그걸 수용해서 법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강경파 의원들이 다시 반대한다 하면 또 다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법안 자체가 굉장히 체계 정합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누더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 이거 보시면서 사실 평생을 법을 봐오셨잖아요. 이게 딱 한 번 해봐서 읽히지가 않고 저도 이 법 분석하면서 진짜 쩔쩔맸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아까 우리 사전 미팅할 때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무능한 것이다라고만 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누더기 법인 게 진짜 의도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겁나.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명확하고 이해가 되는 법은 국민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짧고 정확하고 클리어하면 국민들이 그럼 이건 안 하면 되네? 이건 하면 되겠네? 하고 정확하게 알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지같이 누더기 같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뭐에 걸릴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훨씬 쫀다고요. 이게 만약에 그 아동 심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더블 스피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애 키울 때 그 양육자가 모순되는 얘기를 막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너 집에 빨리 그러니까 맨날 막 밖에 돌아다니면서 놀지 마라고 하면서 너네 남자친구가 없니? 뭐 이러면 이제 돌아버리잖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나보고 나가서 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너는 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니라고 하면서 넌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하니? 왜 이렇게 모순되는 요구를 막 하기 시작하면은 듣는 사람이 괴롭고 돌아버리고 점점 위축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엉터리 법이 이게 무슨 어떤 흉계를 가진 누군가가 일부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건 아니어도 이 사람들은 법을 엉터리로 만들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국민 전반을 겁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표현의 자유는 연약한 면이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생명과 재산에 관한 공격이라면
용감하게 맞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표현의 자유도 그럴 분들이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적어요. 무슨 얘기냐? 위험성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얘기는 안 하게 그쵸.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건 정말 대한독립 만세 이것만 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냥 얘기할 때 나오는 가벼운 농담이나 가벼운 풍자, 가벼운 조롱 같은 것도 그것도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는 건데 그건 사실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굳이 내가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5배나 이런 위험을 굳이 그 감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법의 모호함도 그래요.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길로 가면 빠른 길로 가면 싱크홀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 큰 싱크홀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하면 피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을 굳이 감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길로는 안 가게 되고 또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자기들도 그런 게 좀 쫄리니까 허위 정보에서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제외한다. 풍자와 패러디 그리고 그 혐오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혐오를 혐오 정서를 누구보다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혐오 정서가 퍼지는 것에 동의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이 자 너는 혐오, 너는 풍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누구도 부여하지 않는 권한을 스스로 독점해 버리면 그 혐오조차도 더 혐오의 문제도 더 부작용이 커지고 실제로는 지켜내야 될 표현의 자유를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법이 그런 면에서 정말 위험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참 연약한 권리인데 근데 사실 연약한 권리인 것에 비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거든요. 물론 이게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가 없으면 무슨 수로 우리가 민주주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필수적인 권리인데 연약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소송당할 위험까지 감수해가면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게다가 아까 노 작가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규정 자체가 아주 애매모호해요. 모호해서 무엇이 세이프하고 무엇이 안 세이프한지를 정확하게 가르기 어려운 이런 법 자체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다 위축시키고 그래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그냥 다 삼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 사회 자체가 위축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연약한 개인들이 누리는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있죠. 그러니까 말의 자유가 있고 프리덤 오브 프레스가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이제 표현의 자유로 다 합쳐지는 건데 근데 지금 이 법이 진짜 골 때리는 건 뭐냐? 일타쌍피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법 하나를 만들어서 두 가지의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억압을 하겠다라는 굉장한 플랜을 이렇게 대범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래도 법이라는 게 설령 뭐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왜 이런 기본법에 대한 제약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심사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하나씩 단계별로 해도 문제인데 해도 문제를 삼을 만한 여지가 충분한데 이 경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말의 자유, 개인의 발언의 자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억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거부터가 굉장히 역시 최민희가 만든 법답다. 이게 보통 사람의 이 사고 방식으로 나올 수가 없는 발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법이 이렇게 어벙벙한가? 네.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입법 아나키입니다. 입법 아나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거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지금 아까 이제 그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이 제약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일당 권력이 지금 지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100번 양보해서 국가 권력이 침해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좀 우리가 참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사실 이거는 국가가 제약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정 정당이 제약하겠다는 거예요. 특정 정당이 자신들의 정파와 자신들의 그 특수한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는 거는 모두 억압하겠다는
특정 정당의 법입니다. 이건 국가의 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도 지금 국힘이 필리버스터하는데 다 무시했죠. 그 전에 애초에 법사위원장을 자기네가 독식하고 있으면서 법을 자기네들끼리 뚝딱뚝딱 엉터리를 만들었죠. 이러면은 이게 국가의 법이 아니라니까. 이건 정당의 법이고 특정한 정당의 특정한 정치 세력의 특정한 하드코어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법이 국가를 타고 우리 모두를 억압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니 이러면은 그냥 이런 법은 민주당 당규로 만들라고 민주당 당규로 만들어서 민주당 자기들끼리 억압을 하면 될 것이지 왜 국민 전체를 억압하냐 이겁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 동기 때문에 다른 정파에 속한 분들,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표현만 타겟해서 네. 억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상이 저희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의 법으로 이걸 만들어서 반대파를 좀 목소리를 줄이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예상되는 저쪽의 반론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오남용 경우에도 뭐 그런 특칙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아요. 44조의 12 같은 경우는 뭐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놨는데 그 방법으로 중간 판결을 신청해야 되고 엄청 복잡해요. 네. 보는 순간 이걸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얘기고. 그리고 제가 이 메커니즘을 설명드릴게요. 지금도 누군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하실 거예요. 그런 큰 플랫폼 사업자에다가 이상한 글 있으면 신고하면 지워준다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법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 이 플랫폼 업자를 상대로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누구든. 지금은 본인이 할 수 있어요. 누구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를 하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이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럼 플랫폼 사업자죠. 여기에 이 44조의 12 3항 7호인데 보면 신고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 결과를. 근데 그 결과에 신고를 기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뻘소리하는 신고에 대해서도 다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유를 대서.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삭제하는 게 마음 편하고 자기 비즈니스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삭제할 것이고 예.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안 생기게 AI 같은 거 연동해서 이런 류의 얘기 뭐 무섭노 이런 것들 자체는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사실 인터넷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이게 많이 겪어온 일이거든요. 이렇게 쓰면 금칙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띠링 하면서 이렇게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전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칙어 처리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 금칙어를 누가 만드냐? 그러니까 뭐 너무 투명해서 보이지 않는 그 위원회에서 만들겠다. 그렇죠. 예, 전체 인터넷에 그렇게 하겠다. 아니, 목적은 이렇게 해놨잖아요. 딱 이런 이유로 예를 들어 이재명 관련한 얘기들은 다 웬만하면 뭐 우리가 보기에는 정당한 패러디라고 볼 수 있는 것조차도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풍자와 패러디가 스스로를 입증해야 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좀 뭐랄까 문화와 예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할 법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금 풍자하고 있어요. 저 지금 패러디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있어요. 돼. 굉장히 짜치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우리에게 웃음을 빼앗는 겁니다. 풍자와 패러디는 아슬아슬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 그때 어떤 어린 아이가 그린 그림을 민주당 의원이 이제 제시한 거였죠. 윤석열 차라고 기억나세요? 열차 얼굴에다 윤 대통령 얼굴하고 예, 뒤에 예. 뭐 저는 근데 그 정도 뒤에 뭐 이렇게 막 칼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검사들이 있고 이런 건데 그러면 그거는 이 법에 따르면은 허용될 수 있는 건가요? 혐오 표현인가요? 그거 혐오 표현으로 보일 수가 있을 텐데. 그 얼굴 대신에 앞에 이재명 얼굴을 넣으면요. 그럼 그럼 혐오 혐오죠. 안볼 것 같은데. 아니, 이재명으로 바뀌면 반드시 혐오 표현이. 거꾸로 얘기했구나. 최민이나 서영교 얼굴로 거꾸로 바꾸느냐. 아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가만두고 볼 수 없죠. 이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떤 것이 혐오 표현인지를 일도양단으로 정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명백한 혐오 표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그 어떤 혐오 표현과 풍자 사이에는 분명히 회색 지대가 이만큼 네, 그쵸. 있습니다. 그런데 회색 지대가 있다고 해서 선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딘가에 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혐오 표현은 보면 우리가 누구나 네. 동의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무섭노 같은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까지 넣겠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그건 누가 보더라도 과하고 그거는 어차피 저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나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이런 이슈 정도는. 네. 그렇지만 조금 더 애매한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죠. 그건 공론의 장에 의해서 서로 간에 해결될 문제지 투명성위원회나 사실확인단체 같은 관변단체가 정파적 시각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좀 그런 세상을 맞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실시간 채팅으로도 많은 글을 쓰시는데 제가 여기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이런 글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손해액 입증 안 하고도 5천만 원까지 손해배상 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글 쓰실 겁니까? 저는 안 쓰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저는 보니까 대부분 아주 정상적이고 그냥 선한 글들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리고 말하다 보면 욱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 스스로 검열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전 검열이 어려운 이유, 국가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자기 검열은 이런 식으로 작동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창의성도 없어지는 데다가 이거 어디 이 나라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 할 말 못할 말 가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 기준이 내 양심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우리의 양심을 가질 권리를 빼앗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춤을 추고 그러니까 놀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죠. 근데 얼마 전에 그 개그맨 누구였죠? 그분 돌아가셨을 때 그 당당하면서 그 김정열 씨. 김정열 씨가 이제 그 빈소 앞에서 막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보면서 다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단지 김정열 씨가 이제 그 돌아가신 개그맨 서세원 씨에 대한 슬픈 마음에만 공감할 뿐 아니라 장례식장에서는 무조건 엄숙해야 되는구나, 춤추고 노래를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규정 자체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고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틀어막아 버리면 저 투명성위원회에 앉아 계신 어떤 그 위원님들의 속마음을 제외한 그 누구도 양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양심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에 입각해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그냥 다 빼앗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무엇을 표현할지 무엇을 표현하지 말지는 1차적으로 자기 예. 양심에서 그 기준이 나와야 그쵸. 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공론회장에서 그게 우리들의 예. 합의에 의해서 나오는 그쵸. 거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사실 법원에 의해서 최종 선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배재고 학생들 저는 어린 학생들이니까 이거 그렇게까지 몰아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배재고 학생들이 응원 중에서 그게 예. 젊은 어린 학생들의 시기였지만 그 표현은 잘못된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론이 있습니까? 아니, 상식적인 사람 없죠. 그거 혼날 보면 짓은 알잖아요. 했죠. 혼날 짓은 그렇죠. 했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데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가서 국가기관이 이건 혐오 표현 이렇게 지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노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누드와 예. 그 있었죠. 그게 어떤 사례냐면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예요. 성냥에 있었던 그 성냥 예. 제품에 형법 사례 연습에 나오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크게 처벌받았죠. 예. 그럼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지 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걸 90년대 말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현세 작가의 천국의 신화 사건. 그런 부분도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거 사람들이 그게 진짜 맞구나. 이랬어? 이렇게 예.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나간 거예요. 예. 그런 기준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나라가 정해주겠다라고 2026년에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뒤에는 이런 더러운 의도를 숨기고요. 예.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7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냥 접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접을 수가 있나요? 그게 방법이 있나요? 재개정을 신속하게 들어가면 되고 아직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사람들 뭐 법으로 처벌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아직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이 법이 7월 7일날 시행되는 6개월씩이나 유예했잖아요. 되는 얘기고 말이 되는 소리면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부터 그러니까 음모는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이긴 하다. 뭐냐? 우리의 표현의 자유,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이제 최민희 의원이 만들었으니까 양자역학 좋아하시니까 일종의 양자 중첩 상태에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까지는 네 표현이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 너는 모르고 그러니까 너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 라는 그런 우리를 어떤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볼 때까지 너는 혐오자일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런 저는 좀 이런 마인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심각한 거지 않아도 정치인이 자꾸 이렇게 시민들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네. 시민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나은 면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섭노 이런 것도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사투리가 이렇게 좀 무슨 개똥 같은 소리니까. 그걸 왜 국어학자한테 왜 물어봐요? 그냥 부산 아니 그냥 그거 봐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이 이상하게 했고 그 MBC PD라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프로그램에 다 노노노노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네. 거예요. 그냥 툭 치고 말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공론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전까지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냐면 아니 이 얘기가 이렇게 계속 굴러갈 줄을 몰랐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자꾸 가르치려 들면 안 되는데 그걸 가르치려 드는 걸 법제화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하는 거 이거 딱 틀어쥐고 그건 괜찮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 얼마나 악법인지를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법에 국힘이 묻었다는 거를 막 얘기를 하면서 악법을 철회하기 위한 철야 시위도 하고 막 촛불 시위도 하고 막 들어놓고 광화문장에서 막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죠. 지금 우리가 DC나 네이버만 얘기했는데 나무위키라는 네. 사이트가 있죠. 네. 거기 보면 그건 주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각종 마타도어나 별 진짜 더러운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예, 저도 그러면, 노정태 항목 치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업자를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리덤 오브 스피치랑 프리덤 오브 프레스를 동시에 제약을 하려고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나무위키 노정태 항목에다 누가 치려고 하면 나무위키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상한 얘기를 다 팩트 체크를 해가 날려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그렇죠. 이제 예, 나무위키도 그 의무를 갖게 돼요. 그렇죠. 일평균 이용자 100만 이상이 될 거라고 추측이 네. 만약에 그렇다면 접근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삭제하고 누가 네. 신고하면 바로 조치하고 해야 되는 예. 거죠. 안 되면 10억 맞아야죠. 예, 그렇죠. 안 하면 15만.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사업자를 동시에 옥죄는 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건 진보 보수 차원의 보수가 아니라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왜 우리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6월 4일 날 벌어졌는데 중국에서 인터넷 검열을 하도 세게 하다 보니까 6월 4일이라는 말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5월 35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아마 이 표현도 이게 나온 지가 한 10년 됐으니까 진작에 막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금치거를 쌓으면서 언어가 완전 이상하게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벨문학상을 받았네 어쩌네 막 그러지만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특정 정치 세력에게 비판하는 얘기라 비판의 언어라든가 혹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언어들이 점점 설 곳을 잃고 우리는 결국 그들의 입맛에 맞는 단어만 가지고 어떻게든 좋아해서 한정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그런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실시간 채팅 중에서 예. 어떤 분이 제가 이분을 신고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조작 검사 처벌하자 이렇게 썼어요. 예. 조작 검사는 없습니다. 조작한 검사는 없어요. 예. 그 이미 이화영에 대해서 위증 결과 그러면 상당히 이건 허위 어떻게 정보에 되냐? 가까운데요. 이건 그냥 허위 정보인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 내가 입증할 필요 없이 이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제대로 날리지 않은 유튜브는 10억의 과징금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정상입니까? 5천만 원 이하로 때려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게 유용합니다, 이 법이.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눈 째려보면서 진짜 이럴 거예요? 내리세요. 이거 한마디 하면 안 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조작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 예, 하거나 그쵸. 그런 확증 가지고 정말 저랑 싸워보자겠다고 쓰시는 글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이거 내리거나 그러겠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하면 생활이 편해지긴 하겠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나라를 후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의 방향, 그러니까 법의 내용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운데 법의 방향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그 힘과 권력을 휘두르기 좋은 방향으로 법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왜 법치주의라는 걸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명백한, 그러니까 클리어한 표현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만 권력이 돌아가게 만들어서 사실은 힘 없는 사람들이 아 이거 외에는 이것까지만 불법이니까 이거 외에는 해도 괜찮아 라고 마음 편하게 생활하고 마음 편하게 예측 말하고 가능성이죠. 예, 마음 편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게 법치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허무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조작 검사 그분 나가신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그러겠다는 거 제가 아니에요? 신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법은. 예. 왜냐하면 이렇게 소송 겁니다. 조작이 아니라는 판결까지 있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건 허위 정보 맞거든요. 맞아요. 조작 없잖아요. 아니라고 판결까지 있었죠. 예. 그러면 이분한테 소송 겁니다. 근데 액수 뭐 우리가 뭐 마음 상처 안 받았잖아요. 예. 그렇지만 걸어요. 그러면 법원은 그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그렇죠. 5천만 한도 원. 아래로. 예. 그리고 이건 분명히 명확하게 확정 판결에 반하는 주장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2번 이상 2회죠. 2회. 이분은 한 여러 번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방치한 유튜브는 유튜브. 10억 이하의 이하의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영업하려면 이게 돼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해요? 게다가 아까 이제 우리 회의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법을 만들면서 꼭 얘기하는 게 유럽에도 기준이 있다. 유럽에도 이런 스탠다드가 맞아요. 있다. 그런 소리들을 꼭 하는데 유럽에서의 기준은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아까 보니까 유럽에서 기준은 그럼 1,000만 넘고 이런 4,500만.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100만 구글, 페이스북 얘기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4,500만 명 이상의 접속자가 나오는 그런 초거대 플랫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미국 기업.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유럽에는 기업. 그 정도의 큰 기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럽 기업을 좀 돕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그 빅 플랫폼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산업 정책적으로.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정말 노골적으로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의사 표현의 통로로 삼고 있는 우리 기업을 잡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엄청나게 위축되고 막 그랬을 때 이제 뭐 중국 포털도 들어올 수도 있고 중국 자본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뭐 이렇게 꼭 구글이나 유튜브가 아니라고 해도 미국에서 생기는 새로운 플랫폼이 확 커져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들은 또 제대로 못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IT 기업들을 이렇게 괴롭히냐는 거죠. 근데 전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약간의 다른 예. 관점이 있는 게 그 우리나라 좀 더 국수적인 그러니까 관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씀 뭐냐면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마구 과잉으로 글을 썰어버릴 만한 명분과 구실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더 금치고 많이 만들고 그리고 더 신고 들어오면 더 과감하게 그냥 삭제해버리고 이거 할 만한 그리고 그 기준을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IT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사전 검열을 위한 이 정권의 용병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 상황은 피해는 우리나라 IT 기업도 미국 IT 기업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글 쓰면서 마음 졸이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유저들의 창의력이라는 게 진짜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피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법에 좀 두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근질거리는 입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창의적인 표현으로 권력자들의 속을 긁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플랫폼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제적으로 막아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과징금을 때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게 한국 기업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법이고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이게 이분들이 어느 나라의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법인가 계속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뭐 여기 아까 대표님 그 신문 기사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 여기 이 법의 동기 최민희 의원이 딱 얘기해 놨잖아요. 그걸 위한 법이고. 글쎄 저는 또 이런 측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2030 세대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하시고 하는 분들 뭐 전 연령대에 있지만 2030 세대들에서 특히 이게 반발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2030 젊은 사람들의 지금 남아있는 권리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시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젊은 세대한테 남아있는 권리라는 게 먼저 일단 참정권 내 손 안에 한 표 이거 하나 남아있고 또 하나는 내가 자산 형성해가지고 내 집 살 권리 뭐 투자할 권리, 주식 투자할 권리 이런 경제적 권리, 경제적 시민권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온라인 시민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나의 의견, 나의 견해 표명을 자유롭게 온라인에서 내 손가락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이것까지 박탈해 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기득권이 없는 젊은 세대들한테 남은 권리가 뭐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히 더 젊은 세대들한테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마지막 남은 시민권마저 앗아가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막 옛날에 무슨 막걸리 보안법 뭐 이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순사는 아니고 이제 그 한국이니까 순경이 이제 들을 때 얘가 뭐 말하는 게 왠지 정부한테 삐딱해 보여.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진실의 방에 이제 우리 시민을 모셔놓고 이제 뭐 다양한 방식의 과학 수사가 아니라 가학 수사를 하면서 그랬던 시절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겠다는 법은 아니죠. 하지만 뭐 과징금이 됐거나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이라는 형태고 어차피 처벌인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시민을 처벌하겠다라는 법을 굉장히 당당하게 필리버스터고 뭐고 그냥 다 씹어버리고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품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일이 결국 터질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는 지금 시행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비록 투명성 센터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시행은 될 건데 시행하고 나서 저는 손해배상 청구나 뭐 아니면 과징금 이런 문제가 터질 것 같습니다. 터져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그때 와서 서로 책임 떠밀면서 이거 고치려고 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불필요한 손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전에 빨리 이걸 좀 재개정하고 시행 유예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배제고 학생들은 그러면 배제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볼 수 있는가 이 법으로? 배제고 학생들. 예, 배제고 학생과 배제고 학생의 부모 등등 그러니까 공격받을 때? 예, 공격받은 사람들. 그게 그 그쵸. 요건에 해당한다면 할 수 그쵸.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쏟아진 표현들 중에서도 당연히 혐오 표현이 혐오는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 권리가 없는 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죠. 예.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하고 별도의 문제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런 식의 되나 안 되나 아리까리한 소송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일단 걸고 보는 구도가, 거죠. 예, 걸고 보는 소송 천국이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기냐 지느냐 그 판단 기준은 결국 투명성 센터가 정해줄 것이고 예. 투명성 센터는 어느 한쪽이 기울어진 판단 기준. 투명성 센터라고 해봤자 최민희 같은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투명성 센터장 아닐까요? 예. 겸직으로? 예. 예, 그런 겁니다. 저는 건드려서는 안 될 예. 부분을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미 많이 늦었지만 민주당이 잘 생각하라고 저는 충고해주고 싶어요. 이 문제는 국민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점점 인식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법을 명명할 때 뭐 온라인 입술망법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77법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7월 7일부터 이걸 시행된다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7월 7일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요이 땅 시행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고 그러니까 저도 뉴스를 꽤나 보고 사는 사람인데 사실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건지 몰랐어요. 7월 7일이라는 게 쇼킹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 왜 속담은 아니고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비 오는 날 폐수 방류하듯이 한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꺼번에 쭉 왔어요. 예, 그때 저 12월 말에 예, 국회 저 마지막 날에 무슨 별 희한한 법을 엄청나게 많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은 악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악법이 갑자기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나라 꼴이 정말 정상이 아니고 이것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의석은 지금 180석을 갖고 있지만 사실 득표로 따지면 55%밖에 안 되거든요. 민주당이 55%의 득표율로 소선거구제를 빌미로 3분의 2의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벌어지고 있는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당 입법 독재를 마구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피해가 여태까지는 국민들한테 체감으로 와닿을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었는데 이제 비로소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보수 재건이라는 것이 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수가 계속 퇴행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패스 방류를 해도 예. 이걸 뭐 그냥 악소리 못하고 당해 왔던 거예요. 우리 집 안 떠내려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부터 이걸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수가 제대로 된 이 견제 능력을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거 뭐 할 얘기를 거의들 네, 거의 그러면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길게 하셔도 돼요. 내일부터 이제 77법 시행됩니다. 당장은 피부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내가 쓴 게시글이 지워지고 내가 쓴 댓글이 지워지고 그게 AI가 뭐 작동을 하든 뭐 누가 작동을 하든 누군가의 빅브라더의 입맛에 맞게 나의 어떤 표현물들이 삭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순간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빨리 이 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 알아서 막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혐오 표현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두 분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그런 구호나 운동이 있다면 뭘까? 우리는 say no 해야 된다. say no 무브먼트를 해야 된다. 예, 무섭노. 그 노가 무섭노 같은 그 약간 중의적인 거죠. 예, 근데 예. 동시에 어쨌건 이런 일당 입법 독재에 대해서 노라고 해야 됩니다. 그 노가 그러니까 일배라고 몰아붙이지 마라. 그냥 우리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말 끝에 노가 붙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특정한 정당의 특정한 정파의 특정한 세계관에 맞춘 것만이 올바르고 우리는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No. 우리는 no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say no 무브먼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혐오 정보는 없네요, 근데. 근데- 노가 노.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라는 말을 하는 것만 알려도 이제 그것도 조심해야 되나? 네, 조심해야 되니까 예. 오늘까지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say no 하자. 하여튼 제가 충분히 말씀은 나누는 것 같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잘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하겠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면 이거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누구 해내시겠죠. 예, 이건 그러니까 좀 기본에 관한 문제예요. 네. 사실 이게 많은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침묵했던 거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 법을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내 인생이 되게 평온해지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게다가 저는 나를 위한 법인가? 쟤는 게다가 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니 네. 야 이건 무슨 뭐 손에다가 엄청난 칼을 쥐어주고 저를 아주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의 입을 아주 통쾌하게 막아버릴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막 보여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에요. 네. 민주공화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기여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위축된 이 헌법하고 침해된 권리가 다시 복원되는 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또 피와 땀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민주적인 발전을 해오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쓰셨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이 법은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대충 붙이는데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네. 뭔가 떨어지기를 살짝 기대하는. 이게 딱 떨어지고 나면 아 이게 참 우리의 민주주의입니다 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7월 7일 앞두고 네. 민주주의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지켜냈습니다. 아, 기회가 놓은 기관이 그러니까요.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 중에서도 해안을 보여주신 특히 노정태 작가님 그리고 유재하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분들께 늘 업혀 다닙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